흔히 회의론자나 결정론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회의론자는 낮은 가능성에 집착하며 꼬투리나 잡는 사람으로, 결정론자는 뭐만 하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면서 징징대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곤 하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회의론자는 언제나 예외를 상정하며 극단적 위기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순진한 생각으로 쉽사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며 진실에 관해 가능한 최대로 진지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정론자는 불확실성에 기초해 뭐든지 운 탓으로 돌리기보단 자신이 확인 가능한 세계의 원리나 법칙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휴은 흔히 회의론자이자 결정론자로 취급되며 이 두 가지 범주의 부정적 인상으로 숱한 오해를 받아왔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휴이 정말로 단지 잘난 척하거나 징징대기 위해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던 걸까요? 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수많은 우연한 사태를 관찰하고 그럴수록 그 사태들을 포괄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사태에 대응되는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 사태에 관한 더 강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관념이나 정념, 애착 등에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심지어 몇몇 인과관계는 항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서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태를 설명하는 믿음을 평소에 너무 강하게 가지는 탓에 이와 미묘하게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해버리기 쉽다는 거죠. 휴은 언제나 예외적 사태에 관한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며 믿음을 가질 땐 빈도에 의한 확률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추리는 대개 습관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습관 의존적인 사고는 예외를 놓치고 개연적으로 형성된 일반 사실을 진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휴의 지적은 오늘날 이른바 사회과학적 사실에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80% 이상이라거나 설문조사 응답자 수 중 76%가 동일한 응답을 했다거나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심코 그 일이 일어난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겨버리는데요. 즉 부분적 사실이 전체에 관한 인상을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응답자의 표본이 편향됐을 가능성 같은 것은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단순하고 편협한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휴은 우리가 추론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요소들은 다른 것들만큼이나 쉽게 포착되진 않아서 언제나 경험과 인식엔 모호성이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추론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당대나 그 이전의 철학이 이런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관념이나 용어에 의존해 자신의 철학을 개진했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철학이 다른 학문들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이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 역시 차근차근 살펴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법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휴은 생각했는데요. 예컨대 다양한 생각이나 인상이 얽혀있는 복합관념은 인상의 복사물에 해당하는 단순관념들로 쪼갤 수 있고, 이러한 단순관념들은 정상적인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명료하게 인식되는 인상들에 관한 조사로부터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예시로 휴은 필연적 연관성이라는 복합관념에 대해 고찰하는데요. 그는 먼저 외적인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인과의 관념으론 어떤 필연적 연관성도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에 나왔던 귀납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양에 관한 피상적 관찰이 아니라 내적 정신에 의한 발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꽃에서 열이 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눈이나 피부가 아닌 정신의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뒤이어 휴은 본격적으로 필연적 연관성의 관념에 대해 고찰하는데 이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내적인 인상으로부터 복사된 것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관념이 정신의 작용에 대한 반성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인데요. 전자에 관해 휴은 몸의 기관들에 대한 의지의 영향력은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생각을 통해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해보면 곧장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의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에 관해선 우린 알 수 없습니다. 휴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 작용을 관장하는 모종의 힘이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생리학적 기제로 설명하는 작동의 층위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쨌든 휴은 그러한 힘은 단순히 인상을 고찰하는 것만으론 알아낼 수 없으니 의지의 영향력은 어떤 정서나 인상으로부터
원인으로부터 복사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휴먼 정신적 반성을 통해 알아낼 가능성을 고찰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어느 정도 밝혀졌듯 정신의 통제력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한계의 배우와 원리를 고찰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식의 작용은 식사량이나 질병 등의 영향을 받기에 순전히 정신적 요소들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도 않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정신적 반성으로도 필연적 연관성의 관념을 도출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서나 인상으로부터 복사된 것도 아니고 정신적 반성으로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필연적 연관성이라는 관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휴먼은 이러한 관념이 단순한 착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우리가 어떤 두 대상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라고 느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관찰로 얻은 결과에 관한 원인의 지식을 원인 결과로 1대1 대응하는 단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이나 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A가 B를 때린 사건 뒤에 B가 쓰러지면 직관적으로 B가 쓰러진 결과를 A의 폭력에 귀속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B가 쓰러진 이유는 다른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모종의 이유로 다리 근육이 풀렸거나 혹은 연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 뭔 소리야,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에 헛소리 취급하며 기존의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을 고수합니다. 휴먼은 바로 이런 편향된 사고의 기제가 우리의 습관 때문이며 사람들이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때문에 예외적 사태나 큰 사건, 예컨대 지진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한 채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사례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휴먼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물체들의 작용에 대한 단일한 예증에서는 우리의 최대한의 면밀함을 동원해도 단지 하나의 사건에 이어 다른 사건이 생긴다는 것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원인이 작용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 혹은 원인과 원인으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올바른 추론의 방법론을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정신 안에 무엇이 잘못된 요소이고 무엇이 올바른 요소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메에 따르면 연관성은 사태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에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휴먼은 어떤 논쟁을 벌일 때는 그 안에 쓰이는 용어들의 의미가 일치함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학문의 역사에서 잘 이뤄진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비슷한 주제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언어적 불일치, 모호한 표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논쟁의 주제 자체가 뜬구름 잡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휴먼 필연성과 자유에 관한 논쟁도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먼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쟁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료화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는 필연성의 용어를 탐구합니다. 이때 가능한 질문은 우리가 물체들의 작용에 필연성을 적용할 때 그 관념은 어디에서 생기는가인데요. 이는 결국 자연의 운행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태들에 정신이 부과하는 속성일 뿐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용법에서의 필연성이 그런 것이라고 해서 필연성이라는 속성 자체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인간의 상호 의존성은 모든 사회에 필연적이죠. 휴메에 따르면 면밀한 철학자는 자연의 거의 대부분에는 그것들이 아주 세밀하고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매우 다양한 원천들과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특수한 사태는 다른 어떤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발견되지 않음이 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죠. 휴먼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행동이나 습성 또한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원리처럼 정해진 법칙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란 대체로 비슷하며 그렇기에 인간 행동을 기술하는 도덕적 자료나 과학을 위시한 물리적 자료나 같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의 비례한 확실성과 동일한 본성상 기초로 어떤 대상을 기술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거죠. 이는 자유의 용어에 관한 탐구로 이어지는 생각인데요. 휴먼은 자유라는 말은 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는 힘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도 없다는 말이기보단 행위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휴먼은 인간 행동의 원인격에 모든 법률을 두는데요. 법률은 보상과 처벌에
바탕을 둔 원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행동은 동기나 성향, 정황으로부터 도출되고 이 같은 요소들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세세한 부분에선 차이가 있을지라도 행동의 대원칙에선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휴먼은 이 같은 결론이 인간의 역량에 대한 모욕이라던가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는 나쁜 결론이라는 등 자신의 탐구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비난은 오늘날 현대 학문 체계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형태의 논평입니다. 학자들은 단순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뿐인데도 사람들은 그 같은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종종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들죠. 이를 도덕주의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버나드 데이비스가 당시의 사회운동에서 비롯된 사실 왜곡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휴먼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학적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을 만한 추리 방법은 종교나 도덕에 영향을 끼칠 위험스러운 결말들을 핑계삼아 어떤 가정을 논박하는 방법이다. 어떤 견해가 모순에 도달하면 그것은 확실히 거짓이다. 그러나 어떤 견해가 위험스러운 결말을 갖는다고 해서 그 견해를 거짓이라고 하면 잘못이다. 휴먼은 여기서 철학이란 오로지 진리를 쫓는 학문이며 사실의 결과가 가치의 선별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